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유소 2부로 다시 돌아온 도하나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목요일 2부는요. 튼튼 주식, 여러분들의 튼튼한 계좌를 만들어드리기 위해서 한 위원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다고 합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기다리시는 강의인데 추석 연휴 전 이제 강의이기 때문에 모두 연휴를 잘 지내기 위해서 오늘 강의 집중해서 들어주셔야겠죠. 끝까지 많은 시청과 사랑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계좌를 튼튼하게 만들어줄 오늘의 주인공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네, 목요일의 사나이 우리 이지원 전문가님 인사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목요일 이 시간 통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께 유익한 내용 전달해드리고 있는데 저희 이지환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지금 바로 문자 샵 0082번으로 이지환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하단에 나가고 있는 이 QR코드를 카메라 어플로만 비추셔도 바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들어오시면 매일매일 제가 보고 있는데 시황도 올려주시고요. 힌트도 굉장히 많이 주고 계세요. 이 노란 톡방에 들어오시면 무료로 이런 정보들 이용해 보실 수 있다는 점 기억해 두시고 지금 바로 입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추석 연휴를 조금 더 마음 편하게 보내기 위한 오늘의 강의 내용 바로 들어볼까요, 위원님? 네, 오늘 이제 드릴 말씀도 역시 이제 시장의 핵심 이슈들을 한번 짚어보고 투자 전략을 어떻게 세우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오늘 제목은 제가 양극화 시장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양극화가 어떤 수급상의 양극화나 혹은 섹터의 양극화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우리 개인 투자가 분들의 계좌가 양극화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냐면 물론 이제 올 한 해 증시는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누구나 계좌가 다 어렵습니다. 근데 거기서도 어느 정도 이제 손실을 줄이면서 희망을 찾아갈 수 있는 계좌가 있고 또 어떤 쪽에서는 굉장히 어려워지는 계좌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올 1월 달, 2월 달 굉장히 IT 종목이 급등할 때 마지막 막차로 들어가셔가지고 고점에서 사시고 그걸 지금 현재 IT의 반도체주가 급락할 때 그걸 온몸으로 내 계좌로 다 받아내시고 그걸 이제 좀 만회해 보려고 그나마 대한투자가 됐던 플랫폼 쪽으로 들어갔다가 카카오나 네이버에서 또다시 한번 망해자실을 겪으면 심지어 내 계좌는 굉장히 이제 어려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지금 현재 몰입돼 있다 보면은 지금 이제 기회 요인을 놓칠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계좌가 무너진 것도 억울하지만 그 무너진 계좌를 붙들고 있느라고 새로운 이제 기회 요인을 놓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근데 제가 이제 왜 제가 이 이야기를 오늘 주제로 삼았냐면 가장 이제 우려스러운 부분이 이제 현실화된다 그렇죠. 어제 제가 이제 다른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결국은 지금 현재 개인들이 가장 매수 많이 했던 종목들은 최근을 보면 카카오뱅크, 네이버, NC소프트, LG화학 이 5종목이거든요. 이 5종목에 외국인들 매도가 다 몰려 있고 반대로 개인들 매수가 다 몰려 있는데 정확하게 지금은 회복하기 어려운 종목들 위주로 계속해서 물타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제 그 물타기가 지금 이제 반대 매매 직전에 왔거나 일부는 반대 매매에 들어와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가장 안타까운 부분이 손실도 손실이지만 결국은 지금 현재 우리가 좀 계획을 세워서 얻어내야 되는 기회도 날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잘 생각하면서 오늘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시장의 중심이 계속해서 이제 언급되는 것 중에 하나가 테이퍼링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의 이슈를 먼저 살펴볼 건데 이 테이퍼링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6, 7월 달만큼 첨예한 부분은 아니더라도 여전히 이제 시장의 관점에서 중요한데 사실 이런 이제 소모적인 논란이 과연 이제 우리가 계속 집중을 해야 되는가라는 부분을 오늘은 좀 역발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냐면 파월 의장이 이미 이제 공포를 했습니다. 연내에 테이퍼링을 하겠다라고 했다 그렇죠. 그래서 아주 지표가 최근에 이제 고용 지표가 상당히 안 좋게도 나왔고 8월 달에 발표되는 지표들이 상당히 안 좋게 나오는데 그렇다고 테이퍼링이 많이 연기될 것인가 혹은 지표가 좋다라고 해도 어디 같은 엔파이어 생산자 지수가 좀 좋았는데 좋았다고 해서 테이퍼링이 조기에 실행될 것이냐 라는 문제를 본다면 결국
우리 개인 투자가분들의 시선을 지금 끌어들이는 그 뉴스의 내용들을 본다면 사실 별게 아니다라는 거죠. 뭐냐면 결국 매파가 강해서 11월 달에 테이퍼링을 한다. 혹은 비둘기파 의견이 강해서 파월 의장을 비롯해서 12월 달에 테이퍼링을 한다. 이 한 달 상관에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제가 이제 모든 방송마다 최근에 이 얘기를 계속 드리는데 왜냐하면 정말 의미 없는 이 소모적인 논쟁을 계속해서 우리 개인 투자가 눈이 거기에 고정되도록 끌어들인다는 거죠. 뭐냐면 11월에 하든 12월에 하든 매파가 이기든 비둘기파가 이기든 그 한 달 상관이 무슨 큰 의미가 있겠냐라는 거죠. 그게 어떤 뭐 한 달 먼저 한다고 해서 증시가 무너지고 한 달 늦게 한다고 해서 증시가 크게 되살아나고 그런 부분 아니잖아요. 결국은 우리가 지금 이 테이퍼링에 대해서 한다라는 거는 변화가 없기 때문에 그게 지금 뭐 강성파든 이미 비둘기파든 그게 이제 의미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부분에 이제 관점을 가져야 되냐 부분은 결국은 시기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부분은 방법의 문제입니다. 과연 이거 몇 달에 걸쳐서 몇 번에 나눠서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이제 강성파들이 얘기해서 정말 3개월 안에 후다닥 끝내고 금리 인상 바로 들어갈 것인지 아니면 지금 약정만 채권 매입하는 거랑 부동산 담보 채권 매입하는 거를 반반씩 해서 절반씩 줄여서 한 8개월 정도 진행할 건지 그러니까 이런 게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결국은 제가 봤을 때는 한 8개월 정도 진행을 할 것 같고 그러면 내년에 이제 12월에 진행을 한다면 내년 7월, 8월 정도까지 테이퍼링이 진행될 것이고 휴지기를 가지면 금리 인상은 2024년 초반 정도 될 것이다 라는 게 어느 정도 이제 형식이 좀 성립이 되는 부분인데 이걸 가지고 그 호재나 악재나 시기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소모적인 논리고 아무 의미가 없다.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좀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감론을박이 벌어지는 거는 신경을 쓰기보다는 여기에 어떤 내 종목이나 내 포트를 생각을 할 필요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현재로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한번 생각을 좀 해보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는 이제 위드 코로나 이제 이 부분은 지금 이제 관심을 안 가질 수 없습니다. 이미 내 포트에 여기에 관련된 종목들 꽤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결국에는 뭐 경기 확장과 관련되어 있는 쪽이든 경기 민감주든 어쨌든 내 포트는 지금 IT라든지 어떤 제약바이오 이쪽이 아니라 경기와 관련되어 있는 종목 쪽으로 지금 구축이 돼 있어야 되는 건 변함없는 사실인 거죠. 거기서 이제 조금 더 각광을 받을 수 있는 게 경기 민감주인데 지금 여행이나 항공이나 의류나 엔터나 그 외에 이제 기타 이제 선택 소비재들이 이제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나라도 비슷하다 그렇죠. 미국이 한 2주 전부터 더 급격히 올랐고 최근에는 이제 잠깐 쉬어갈 때 우리나라가 종목들이 올라가는데 제가 봤을 때 미국은 지금 선물옵션 동시만기에 영향이 있기 때문에 이번 주까지 좀 쉬어갈 것 같고요. 오히려 이제 이번 주까지 쉬어갈 때가 제가 봤을 때는 매수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기회라 보여지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미 선물옵션 동시만기가 지났기 때문에 매집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서비스 업종, 뭐 우리가 평소 분리하는 카카오나 네이버나 뭐 엔터주나 이런 쪽에 지금 계속해서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고 있고 그 매도한 돈을 일부를 계속해서 경기 민감주 저점 매수를 하고 있다 그렇죠. 반대로 이제 개인들은 카카오나 네이버나 이쪽에 물타기를 계속 하고 있고요. 이쪽 경기 민감주 쪽은 지금 이제 반응을 별로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수급성의 반대인데 결국은 이 위드 코로나로 갈 때 이런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종목들은 요런 이제 부류 쪽으로 우리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되죠. 이제 구체적인 전략은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결국은 내 포트의 경기 민감주는 지금 이제 어느 정도 들어와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항공이든 의료든 여행과 관련된 종목이든 일부는 들어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위드 코로나에서 이제 우리가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대부분 이제 경기 민감주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지만 제가 볼 때는 더 중요한, 그러니까 그것만큼 중요한 부분이 결국은 지금 현재 지난주 이번 주에 이제 뉴스가 나왔던 부분이 베트남이 10월 달이 넘어가서 위드 코로나로 가겠다라는 거죠. 사실 우리가 미국이나 유럽이나 선진국들이 백신 접종률이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위드 코로나로 간다? 우리도 이제 10월 달에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제 개발도상국들이 위드 코로나로 간다는 얘기는 베트남이 제가 볼 때 처음 한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상징성이 있다는 거죠. 베트남은 지금 현재 모든 공급 쇼테이지와 관련된 부분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다못해 옷 만드는 재질부터 해서 반도체, IT 부품 전부 다 지금 현재 베트남의 공장 셧다운의 영향을 다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중요한데 위드 코로나로 가게 되면은
봉쇄 조치가 결국은 해제될 것이고 공장 셧다운이 해제될 것이고 그럼 뭡니까? 일단은 코로나가 만연하든 안 하든 어쨌든 뭡니까? 공장은 돌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공급 부족 문제가 이제 해결될 가능성이 조금씩 대두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현재 우리가 반도체, 차량용 반도체 쇼테이지 문제가 올 초부터 지금 이끌어와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개선점에 의미가 없습니다. 미중 관계가 뭐 급격히 좋아지지 않는 이상 지금은 이제 이런 부분들이 개선되기 위해서는 결국 이제 개발도상국의 봉쇄 조치가 해제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역학관계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사실 미중 관계의 갈등이 여기에 첨예하게 지금 대립되어 있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부분은 뭐냐면 이런 거죠. 결국 최첨단, 가장 좋은 고사양, 자, 이런 부분들 선진국에서 생산해내는 것들, 이런 부분들이 가장 중요하고 이런 부분들이 기술력이 인정받고 공급에 대한 문제인데 지금은 저사양, 아주 수준이 떨어지는 저사양, 아무도 생산하지, 선진국에서는 누구도 생산하지 않는 그런 것들 때문에 지금은 뭡니까? 공급 쇼테이지가 나는 거잖아요. 서플라이 체인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럼 결국에는 생각해 봤을 때, 이런 차량용 반도체 예를 들어서 공급 쇼테이지 나는 부분은, 지금 당장 미국이 우리 보고 생산하라. 그럼 삼성이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D램이나, 빅메모리 반도체 생산 라인에서 그 고사양 라인은 한 라인에 몇 존씩 되는 걸 다 뜯어내고 저사양 라인으로 바꾸겠습니까? 그럴 리는 천부당만부당하다 그렇죠. 결국은 이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개발도상국 쪽에서 공장이 돌아가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본다면 지금은 위드 코로나로 갔을 때 경기 민감주가 움직인 것도 당연하지만 결국은 여기서 가장 크게 문제가 됐던 반도체라든지 자동차 관련된 부분 이런 쪽에 쇼테이지 문제가 해결된다는 가정하에 포트 접근도 일부는 해야 됩니다. 물론 이제 그 종목들은 지금 당장 시세가 나는 종목들이 아니기 때문에 장기로 생각을 하고 적어도 10월 이후 11월, 12월을 생각하고 지금 이 저점 구간에서 조금씩 모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 반대로 생각해 보면 지금 반도체 종목들이 급락한 이후에 더 빠지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올라가지도 않는 거죠. 이제 행보하는 기관들이 장기에 기다렸죠. 왜? 펀드에서 빠져나가야 될 물량들은 빠져나갔지만 다시 펀드에서 채워야 될 물량들이 들어온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계속해서 그 안에서 프로젝션 보이면서 제한적인 반등과 하락이 계속 나올 건데 근데 여기서 이제 지루하지 않게끔 내 포트에서 어느 정도씩 야근야근 모아간다면 이게 이제 12월 달이나 내년 초에 가가지고 새로운 주도주로 등장을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생각한다면 위드 코로나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다. 하나는 경기 민감주에 대한 의미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이 공급 부족 사태를 해결한다는 의미가 있다라는 부분을 같이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살펴봐야 될 부분은 이제 외국인 수급인데요. 제가 이제 지난주 수급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수급이 나쁘지 않다라는 얘기를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지금 이제 미국 지수가 상당히 많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일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뭐 퍼센테이지로 많이 빠졌다기보다는 거래일수로 보면 지금 하루 이틀 정도 반등 나온 이후에는 한 6거래, 7거래 계속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빠져나오는데 근데 좀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도 지금 오늘 헝다그룹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굉장히 불안한 움직임이 있고 미국도 계속해서 지금 경기 고점론에 대한 부분, 미국 주식이 더 이상 오르지 않는다, 빠진다라는 얘기들이 심심찮게 나오면서 여기가 고점인가라는 논란이 계속 불거지면서 빠지는데 근데 이제 이 부분을 본다면 좀 뭔가 약간의 좀 다른 느낌이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사실 미국 지수가 조금 빠지면 지금 우리가 지금 올 한 해 경험했던 거 뭡니까? 미국 지수 요만큼 빠지고 우리 이만큼 빠졌거든요. 정말 이렇게 빠져도 되나 싶을 정도로 우리나라가 정말 팍팍 빠졌는데 지금 미국 지수도 빠지는데 우리나라 지수도 그렇게 크게 반응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빠지긴 빠지지만 크게 반응하지 않는 이유,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외국인 수급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조금만 빠져도 외국인들이 매도 물량을 쏟아냈는데 지금은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매수를 하고 있거든요. 그 양이 많든 작든. 그러면 시장은 불안한 심리가 팽배해 있고 뭔가 좀 안 될 것 같고 개인들은 굉장히 불안감을 느끼고 글로벌 중국, 미국 다 불안하고 추석 연휴는 앞두고 있고 뭔가 좀 안 좋을 것 같은데 외국인들은 계속 사거든요. 오늘도 장중에 계속 매도할 것 같은데 끝나고 나니까 매수로 전환됐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 매수량이 작아 보이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 매수량이 작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동안 대안투자됐던 제약바이오 쪽이나 플랫폼 쪽이나 카카오뱅크 이런 대량의 매도세가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매수가 1,000억, 2,000억 잡힌다. 그러면 실제 매수는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 종목들 매도되는 부분까지 감안을 하면 실제 매수는 그렇게 작지는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걸 본다면 지금 현재로서는 외국인 수급을 우리가 상당히 잘 봐야 됩니다. 외국인들이 매도하는 쪽을 본다면 뭐 알고 계신 것처럼 플랫폼 쪽이 가장 강하고 그다음에 이제 대안투자됐던 통신 쪽
그리고 이제 은행주에서 카카오뱅크 이런 쪽 매도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고 경기 민감주는 정말 눈에 보일 듯 안 보일 듯 저가에서 조금씩 계속 사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IT 반도체나 부품 저가 쪽으로도 삼성전자 쪽의 매수세가 조금씩 이어지는 모습이 좀 보여지고 있죠. 그러니까 크게 더 내려가지는 않고 뭐 그렇다고 해서 바로 지금 상승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저가에서 조금씩 사고 있구나라는 부분은 좀 보이는 거죠. 반면에 이제 IT 종목에서 좀 많이 올랐던 종목들은 차익 실현을 좀 하는 거죠. 그러니까 2차전지 같은 경우도 최근에 흐름이 좀 좋지 않는데 외국인들 매도 물량들이 꽤 많이 나온다 그랬죠. 그러면 지금 현재 외국인들 수급은 뭐냐면 작년하고 다르다라는 건 좀 인식해야 되는 거죠. 뭐냐면 작년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이 풍부한 유동성을 바탕으로 돈이 굉장히 많아요. 야, 이것도 좀 사놓고, 이 섹터도 좀 사놓고, 이것도 좀 사놓고, 바스켓 그래도 다 사놔. 처음에 요거 올리고 뒤에 요거 올리고 요거 올리면 돼. 라는 식의 어떤 유동성이 굉장히 풍부했을 때 ETF 쪽으로 몰리는 자금하고 지금 현재 이제 유동성이 축소될 거로 생각해서 ETF 쪽의 비중을 점점 줄여나가고 포지션을 조정하는 때의 자금은 완전히 다르다라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버리는 쪽이 차익 실현하는 쪽과 매집하는 쪽이 같이 병행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게 원래 정석적인 모습입니다. 어떻게 보면 작년 한 해부터 올 초까지는 그걸 벗어나는 정도로 굉장히 좋았던 수급이었고 지금은 차익 실현하고 그 차익 실현하면서 나머지 쪽을 매집하는 이게 어떻게 보면 그동안 우리가 수십 년 동안 봐왔던 외국인들의 전형적인 패턴인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외국인 수급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제가 왜 이 수급 얘기를 장하게 하느냐면 잘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뭐냐면 작년에는 여기서 좀 사고 여기서 좀 사고 여기서 좀 사더라도 버티면 순환매만 돌면 내 자리에 오면 결국에는 수익 실현을 했습니다. 그렇죠? 시간은 좀 걸리더라도 내가 주도주만큼은 아니더라도 어쨌든 버티면 수익 실현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올해는 차익 실현하는 쪽 물량을 내보내고 그 돈으로 다시 매집하는 쪽으로 들어오면 차익 실현하는 쪽은 제가 볼 때 최소 몇 달에서 몇 년은 앞으로 굿바입니다. 그냥 손대지 않아요. 결국에는 거기서 작년과 같은 심리로 버티고 앉아 있어 봐야 본전 안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를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잠깐 HTS를 좀 보면서 좀 보면 이번 한 주 동안 외국인들이 매수했던 부분을 보면 사실 제가 이제 좀 전에 그 외국인들은 매도가 아니다, 매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번 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외국인 수급을 오늘까지 등락을 좀 보면 의약품 업종에서도 소폭 샀고요. 외국인 매도한 쪽만 보겠습니다. 외국인 매도한 쪽 보면 대부분 미미한 금액이고 서비스 업종에서 2,900, 그러니까 한 3,000억 정도 매도를 했고 유통업에서 한 100억 정도 매도. 이 외에는 제대로 된 매도, 통신업종에서 340억 정도 매도를 했고 밖에 없습니다. 그럼 결국 통신업종이나 서비스 업종은 알고 계신 것도 대한투자가 지금까지 됐던 쪽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 시장이 좀 안 좋을 때 통신업종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쪽하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이 서비스 업종은 뭐 카카오, 네이버 쪽이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은행 쪽에 매도 물량 잡힌 건 이건 전부 카카오뱅크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본다면 결국 대한투자가 들어왔던 쪽에 매도를 빼고는 나머지 섹터는 대부분 매수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도. 그러니까 이번 주 수급이 외국인 수급이 좀 안 좋았을 것 같이 좀 보이지만 실제로는 IT 종목도 저점 매수를 좀 했고 운송 장비를 비롯해서 뭐 기계, 철강 대부분의 경기 관련된 종목은 다 샀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매도 물량이 거의 없어요. 그러면 뭔가 이번 주에 섹터별 수급을 좀 보더라도 우리는 불안감을 많이 느끼지만 실제 외국인들은 자기들이 차익 실현하는 쪽을 제외하고 나면 대부분의 섹터에서 특히 경기와 관련된 쪽은 매수 기조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가장 객관적인 자료다 그렇죠. 이게 가장 객관적인 자료고 반면에 이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제 상당히 좀 어려운 과정을 좀 겪고 있죠. 어려운 과정을 좀 겪고 있고 최근에 개인 투자가분들이 가장 매수했던 금액 쪽으로 상위 매크를 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 최근 5일 동안의 매매 누적을 보면, 그러니까 지난주 거를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 주 걸 본다면 1위가 카카오입니다. 카카오로 개인들이 가장 많이 매수를 했고요. 금액적으로. 그 다음 2번이 네이버입니다. 네이버를 가장 많이 매수했고 3번이 카카오뱅크입니다. 카카오뱅크를 많이 매수했고 4위가 LG화학이고요. 5위가 삼성 SDI. 6위가 뭐 아모레퍼시픽, 뭐 LG전자 이렇게 왔는데 자 1위부터 5위까지를 개인들이 가장 매수했던 종목을 보면 극명하잖아요. 카카오, 네이버, 카카오뱅크 딱 우려했던 그 종목들. 그 다음에 2차전지에서 LG화학, 삼성 SDI 차익 실현이 나온 쪽, 외국인 쪽을 정확하게 이제 개인들이 받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수급의 구조를 본다면 지금 현재 개인들이 가져가고 있는 쪽은 결국 이제 외국인들이 차익 실현하는 쪽이다 그랬죠. 외국인들이 차익 실현하는 쪽의 물량을 개인들이 계속 받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으로서는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이고, 제가 왜 이제 수급을 강조하느냐라는 부분을 보신다면 바로 이제 이런 부분 때문이죠. 과연 지금 우리가 물론 카카오나 네이버가 어느 정도 선에서 결국 저점을 잡을 수는 있겠죠. 잡을 수는 있겠지만 지금 버리는 쪽을 조심해라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가장 큰 이유가, 반도체도 마찬가지지만 이 플랫폼도 마찬가지지만 한 3일 정도 내리면 한 20-30% 다 내립니다. 왜 그렇게 빨리 내릴까요? 작년에 비하면. 왜냐하면 외국인들이 그만큼 차익 실현하고 빨리 버린다는 거죠. 결국에는 빠져나와야 될 곳에서는 단기간에 물량을 다 확 넘기고 나온다는 거죠. 거기서 계속해서 받아가면 총알바지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본다면 지금 내가 과연 카카오나 네이버에 물타기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경기 민감주 쪽으로 지금이라도 턴을 해가지고 포트를 옮겨야 되는지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번 주에 그렇다면 이제 내일 이제 하루 정도밖에 안 남았고, 그 다음 이제 넘어가면 다음 주인데, 이제 다음 주에 관전 포인트가 이제 거의 이제 9월 이제 말로 넘어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20일 이후로 이제 추석 연휴 이후 넘어가게 되는데, 이제 10월 직전이면 마지막 주나 이제 그 말 정도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이 위드 코로나가 그냥 각국이들이 할 것이다 아니고 이제 당장 10월 달에 코앞에 다가오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이제 어떻게 진행된지 여부를 일단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이나 중국이나 뭐 예를 들어 유럽 같은 선진국 쪽을 보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개발도상국들, 베트남이나 특히 남미 이쪽에서 우리 생산 기지들 많은 곳 쪽에서 위드 코로나가 어떻게 진행될 건지 이 부분을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게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관련된 종목은 이제 앞에서 봤던 섹터나 종목들 위주로 관심을 가지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제 그 시장 관전 포인트가 오늘 이 얘기는 조금 이제 자세히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중국의 이제 경기 부양책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규제 관련 리스크도 상당히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되느냐 부분을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규제 관련 리스크를 먼저 이제 말씀을 드리면, 제일 처음은 이제 사교육이나 플랫폼 상당히 문제가 있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쪽을 시작을 해서 그 다음 전방위적으로 게임이라든지 엔터라든지 이번 주에 들어와서는 카지노, 도박 사업까지, 그러니까 전방위적으로 압박을 해 나가는데, 결국은 이제 이 압박을 해 나가는 곳은 대부분 이제 뭐 생산이나 제가 말씀드렸던 수출과는 관련이 없다 그렇죠. 대부분은 내수나 소비 쪽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인데, 문제가 뭐냐면 이제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이제 아직까지는 정치적인 부분 때문에 끝나지는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내년에 이제 연임을 앞두고 어떤 이제 규제 관련 리스크는 계속해서 이제 중간중간에 불거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특히 보면 이번에 플랫폼 관련된 규제는 우리도 카카오나 네이버가 언급이 됐지만 미국도 애플의 앱스토어 같은 경우에 지금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플랫폼과 관련되는 규제 리스크는 어떻게 보면 글로벌하게 지금 붐이 일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사실 조금 이제 냉정하게 얘기를 하자면 이 플랫폼은 사실 문제가 좀 많은 건 사실이다 그렇죠. 우리가 생각하는 뭐 소상공인들에 대한 영역 침범뿐만 아니라 이 모노바지 확장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들이 사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규제를 받아야 된다는 부분은 아마 대부분 전 세계 어느 나라든 공감을 좀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과연 이제 경제적인 논리로 순리대로 풀어가느냐, 아니면 중국처럼 느닷없이 진짜 칼을 빼느냐. 그러니까 중국의 규제 관련 리스크는 지금 현재 딱 그 전형적인 중국 공당 정부잖아요. 몇 개 기업을 딱 찍어요. 그 섹터 내에 있는 기업들을 딱 찍어서 먼저 질문하죠.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대답을 내놔봐.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그러니까 먼저 이렇게 이제 압박을 하는 거죠. 그러면 뭐 사회적 기부를 몇 조 원씩 하고 뭐 어떤 규제를 하고 뭐 스스로 내잖아요. 그런 식으로 가는데, 결국은 이제 이 부분은 제가 이제 그 일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관련 없는 기업은 크게 겁낼 필요 없습니다. 결국에 뭐 내수와 소비에 관련된 부분은 직접적인 연관이 있지 않으면 별 우리나라와 영향이 없습니다. 큰 규제에 대한 영향이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그 헝다 그룹에 대한 그 리스크가 좀 나왔는데, 중국의 이제 그 부동산 2위 업체죠. 사실 굉장히 방만하게 운영했습니다. 저금리 기조에서
계속해서 대출을 유발해서 빌려온 돈으로 사업을 계속 영위하다가 중국 정부가 이 부동산에 대한 규제도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들어간 규제 리스크 중에 부동산 규제가 파급 효과가 제가 봤을 때 좀 꽤 큰 편인데 대출을 이제 바로 부동산 관련돼 있는 담보대출을 제한을 하기 시작하면서 이 헝다그룹이 자금 조달에 이제 문제가 생긴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지금 현재 굉장히 큰 파장이 나는데 요거를 지금 현재 국제사회에서 다양하게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어떤 식으로 처리할 것이냐 아마 굉장히 궁금하실 것 같은데 뭐 채무 조정, 채권 조정을 해가지고 자체적으로 해결할 것이냐 아니면 중국 정부가 이걸 따낼 것이냐 아니면 파산을 할 것이냐 라는 이제 다양한 의견이 나오는데 일단은 지금 현재 헝다그룹 자체가 이 채무를 조정하기, 채권 조정하기는 이미 그 수준을 넘어선 것 같고요. 그렇게 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국 같은 공산당 정부에서 특히 시진핑 주석의 연임을 앞두고 파산이라는 큰 소용돌이를 만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가장 현실적인 부분이 중국 정부가 부분 인수라든 전량 인수라든 전부 인수라든 어느 정도 이 헝다그룹을 따낼 걸로 좀 예상이 되고요. 그렇게 되면서 아마 이제 국가에서 강제적으로 채무 조정을 좀 할 건데 그러니까 오늘 나온 시뮬레이션 보면 한 기업들 해외 기업들 포함해서 기업들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채권자들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은 한 25%에서 30% 정도. 그다음 이제 개인은 아마도 이제 인기 영합 정책 때문에 그보다는 조금 더 많이 줄 것 같은데 결국은 기업들 한 25에서 30% 내외 정도밖에 못 받는 걸로 이미 헝다그룹의 채권이나 주가를 보면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시장에 조금씩 반영되고 있고 그렇게 본다면 뭐 오늘 일본 뉴스들이 나와서 뭐 제2의 리먼 브라더스 사태 그런 사태는 나오지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항상 이렇게 헝다그룹 얘기는 이미 한 달 전부터 계속 나왔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이 위기라는 건 느닷없이 불시에 나오지 몇 달 동안 계속해서 위기상이 조장이 되면 실제로 위기가 그렇게 크게 파급 효과가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크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다음 이제 두 번째는 중국의 경기 부양책입니다. 그러니까 포커스는 여기에 맞춰야 됩니다. 그러니까 규제 관련 리스크는 앞으로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부분과 어울려서 그러니까 계속 나오는데 그것은 범위가 내수나 소비 쪽으로 제한될 것이고 특정 기업의 딱 한계를 지어서 나올 거기 때문에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 다만 이제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것은 중국의 경기 부양책입니다. 그러니까 경기 부양책이 어떤 형상으로 나올 거냐 부분인데 결국 뭐 지금까지 나왔던 개인에 대한 대출 관련이나 뭐 지준율이라든지 혹은 유동성을 공고한 채권 매입을 통한 유동성 공고 아마 이런 방향으로 나올 건데 제가 봤을 때는 여기에 조금 희망을 가져도 될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항상 우리 동양의 심리가 그렇잖아요. 어떤 심리가 있습니까? 병 주고 약 주고잖아요. 근데 항상 뭐냐면 병을 먼저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병을 먼저 줘야 뒤에 약을 줄 때 효과가 크거든요. 그럼 지금은 중국이 규제 관련 리스크를 전방위적으로 압박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먼저고, 그러면 이 규제 관련 리스크를 압박을 하면서 어떤 대중의 인기 영합적인 정책을 펼 것이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완성이 되고 나면 그다음에 뭘 주겠습니까? 대중들한테. 그때는 이제 부양책인 거죠. 특히 내년에 전인대를 앞두고 지금 올해 연말부터 내년 초까지 제가 봤을 때는 중국이 집중적으로 경기 부양책을 낼 걸로 보입니다. 왜? 일단 규제 관련 부분으로 대중적인 부분을 만들고 나면 병을 주고 나서 그다음에 약을 줄 차례거든요. 그래서 경기 부양책이 대규모로 나올 것 같고 아마도 이 부분이 우리나라한테는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규제 관련 리스크로 많이 우리가 두드려 맞고 있지만 이 부분이 좀 지나면 제가 봤을 땐 규제 관련 리스크보다는 오히려 경기 부양책에 대한 호재가 더 많이 반영될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과 중국이 지금 현재 뭐 오랜만에 시진핑하고 바이든 대통령이 전화 통화를 했거든요. 지금은 시진핑 주석이 반응할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 연임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미국에 강경하게 나가야 되고 뭔가 투사적인 이미지, 전사적인 이미지로 나가야 되는 거고 그게 이제 어느 정도 본인의 연임이 어느 정도 확신이 된다면 그다음부터 뭡니까? 실리 위주로 가야 되겠죠. 그러면서 변화는 분명히 있을 걸로 보고 그래서 지금 현재 10월 달부터 들어가면 규제 관련 리스크가 조금씩 줄어들면서 경기 부양책이 조금씩 더 부각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조금 더 긍정적으로 봐도 되고 그 이유가 지금 보시면 중국의 지수를 좀 보시면은 생각보다는 중국 지수가 굉장히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중국이 지금 현재 저 정도 상황이면 굉장히 엉망인 상황으로 가 있어야 되거든요. 굉장히 엉망인 상황으로 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 중국 지수는 그렇게 엉망이지 않습니다. 보시면은 그동안 규제 관련 리스크가 나와서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을 한 이후에 오히려 규제 관련 리스크가 나왔을 때보다
주가가 더 크게 반등을 줬거든요. 이제 최근 이제 며칠 동안 조정을 좀 주고 있지만 직전 고점을 앞두고 이런 거는 충분히 조정을 줄 수 있는 위치고 오히려 지금 현재 굉장히 큰 폭의 V자인 반등이 나왔다는 점에서 아마도 중국은 규제 관련 리스크보다는 경기 부양책에 대한 반응이 이미 지수에 조금씩 녹아나 있고 가장 큰 이유가 여기 매수했던 구간의 매수 주체가 우리로 치면 외국인입니다. 그러니까 중국 증시에서 외국인들이 지금 현재 대규모 이머징 마켓 자금 집행에서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본다면 우리가 받는 뉴스는 중국에서 자금이 탈출하는, 그러니까 뭐 ARK 같은 아크 같은 ETF가 빠져나오는 것만 보도가 크게 되지만 실제 중국 쪽으로 자금이 많이 유입되고 있다라는 내용은 잘 안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본다면 중국 증시는 충분히 지금보다는 더 좋아질 수 있는 개연성이 높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 관련된 부분은 헝다 관련된 부분 제가 이제 3가지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중국 정부가 그걸 어느 정도 인수하는 방향으로 보시고 과연 이제 조심해야 될 부분은 그 채권 회수율이 25%에서 30%밖에 안 되기 때문에 관련돼 있는 기업에 접근하시면 안 되겠죠. 중국의 뭐 예를 들어서 지방은행이라든지 중국 관련된 은행 이런 쪽으로 접근하시면 안 되겠죠. 뭐 우리나라 은행은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시장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가 체크해야 될 부분은 이제 IT 섹터입니다. 그러니까 IT 섹터에서 수급의 변화인데 최근에 이제 이 IT 섹터가 과연 이제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이냐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왜 중요하냐면 결국은 지금 현재 우리 시장이 어느 정도 변화의 바람이 좀 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경기 민감주가 주식시장을 끌고 가는 건 몇 달은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연말까지나 내년 초반 정도까지 가능하겠지만 결국은 우리 증시가 지금 현재 이 답보적인 1월달 고점을 넘어가지 못하는 이 답보 상태에서 벗어나려면 결국은 우리나라는 IT 종목들이 가야 됩니다. IT 종목들이 가야 되는데 그럼 IT 섹터에서 어디가 갈 거냐라는 부분을 좀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2차 전지에 대한 기대감은 굉장히 높아서 지금도 대안 투자가 좀 됐던 부분인데 최근에는 오히려 이제 2차 전지 부분이 좀 조정을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소재나 부품 쪽에 대한 기대치는 좀 높아질 수 있는데 2차 전지 자체에 대한 기대감은 너무 높게 나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제 SK 이노베이션이 물적 분할 한다 나왔고 그 결국은 LG 에너지 솔루션도 그 회사 설립이 될 것이고 SK 배터리도 설립이 될 거겠지만 과연 이제 2차 전지가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그런 노다지가 될 것이냐, 2차 전지가 우리나라 IT 섹터를 끌고 갈 수 있거냐라고 본다면 저는 결국은 이제 반도체가 끌고 간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지금은 반도체가 급락이 이후에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좀 거쳐가고 있지만 사실 잘 보시면 이 어려운 시기일 때가 어떻게 보면 항상 지나고 보면 장기 투자자들한테는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다만 그 어려움이 펀더멘탈적인 변화를 동반했었던 하락이라면 손대면 안 되겠죠. 근데 만약에 펀더멘탈적인 변화를 동반한 하락이 아니고 수급적인 부분이나 단기 이슈에 의한 부분이라면 관심을 가져야 되겠죠. 그런 점에서 본다면 사실 반도체주의 하락은 펀더멘탈적인 부분으로 저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모건 스탠리의 레포트에 나왔던 대로 4분기에 반도체가 PC용 램 가격이, D램 가격이 5% 인하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이것 때문에 내려왔잖아요. 한다는 것도 아닙니다. 최대 5% 인하 할 수도 있다는. 나는 말도 안 되는 내용 가지고 내놨는데 물론 수급적으로 외국인들 매도가 몰렸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게 파생하고 연관되어 있던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근데 펀더멘탈적인 본다면 지금 최근에 3분기에 반도체 관련되어 있는 레포트들, 국내 레포트들 말고 해외발 레포트를 보면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에 대해서 그렇게 나쁘게 지난 IT 반도체가 급락할 때 모건 스탠리에 나왔던 레포트처럼 그런 악의적인 내용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생각보다 오히려 실적이 더 좋다라는 쪽으로 우호적으로 나오지 반도체 쪽이 실적이 안 좋을 거라는 부분은 사실 별로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본다면 어떤 펀더멘탈 구조적인 부분에 의해서 하락했던 게 아니다라고 본다면 제가 봤을 때는 지나고 보면 여기가 사야 될 수 있는 좋은 기회일 수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IT 쪽의 수급을 잘 보자, 반도체 쪽의 수급을 잘 보자라고 말씀드린 거는 최근에 삼성전자 그 수급입니다. 좀 보시면은 외국인들이 8월 말까지 굉장히 매도를 많이 했고, 근데 이제 여기가 변하기 시작한 데부터가 8월 31일. 그러니까 우리 시장이 정확하게 반등했던 데가 8월 31일부터거든요. 그러니까 8월 31일부터 최근에 이제 반도체 수급이 완전히 바뀌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지금 현재로서는 가장 중요한데 삼성전자 수급이 바뀌면 결국에는
우리 시장 전체 수급을 받기 위한 전초전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작년에 등락을 보더라도. 그러니까 시장이 반등을 줬던 8월 31일부터 오늘 9월 16일까지 삼성전자의 외국인 그 수급을 보면 외국인들이 이 기간 동안 한 달이 안 되는 한 보름 정도 난지막힌 기간 동안 한 1,600만 주 정도 매수를 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8월 31일 이전까지만 해도 정말 삼성전자 외국인들 매도가 지겹도록 많이 나왔었거든요. 이 정도로 매도를 많이 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매도 물량이 상당히 많이 나왔었습니다. 지금 딱 8월 31일 기점으로 해서 1,600만 주 이상 매수가 들어가고 있거든요. 이제 그 물량이 많지는 않지만 최근에 보면 한 100만 주, 200만 주, 300만 주씩 매일매일 꾸준히 삽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사가지고 뭐 삼성전자가 바로 급등이 오진 않겠죠. 적어도 하루에 몇천만 주 샀을 때가 2, 3천만 주 이상 살 때가 급등이 올 텐데 그래도 이렇게 바닥권에서 100만 주, 200만 주, 300만 주씩 매일매일 좀 모아간다라는 게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본다면 삼성전자를 구조적으로 퍼센테이지를 낮추기 위한 매도세는 제가 봤을 때 일단락된 걸로 보이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나가는 펀드들은 다 나간 것 같고요. 이제 들어와야 될 펀드들이 조금씩 모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우리 시장에서 삼성전자의 특징이 뭐냐면 삼성전자가 야금야금 매도가 모아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매수세가 외국인 매수세가 폭발할 때가 들어옵니다. 하루에 막 1,000만 주씩 사고 이럴 때가 들어오는데 그때는 이미 삼성전자가 매집이 끝난 단계. 그때부터 이제 큰 폭으로 뛰기 다시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좀 빠르면 제가 봤을 때는 한 10월 중하순 이후도 좀 가능하고요. 늦어도 11월 말 12월 초가 되면 반도체 관련 종목들은 많이 뛰고 나을 것 같고 주도적으로 복귀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10월 말이나 11월 달 가서 삼성전자 살려고 한다 거의 못 사겠죠. 왜냐하면 바닥 지금 이미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부터 내가 단기나 중기적인 거래에서 경기 민감주나 이런 쪽으로 수익을 좀 만들어 가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결국 이쪽 삼성전자 반도체 관련 쪽을 조금씩 모아가야지만 연말 내년 초에 또 새로운 주도주에 접근을 할 수 있다라는 관점을 본다면 지금 삼성전자의 수급이 변해가는 모습은 우리가 계속해서 체크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관전 포인트들을 살펴봤는데 투자 전략을 어떻게 세울 거냐. 그러면 지금 답은 다 나왔죠. 그리고 지난주에 드렸던 답과도 상당히 일치합니다. 왜? 주식시장이 뭐 하루아침에 바뀌는 것도 아니고 투자 전략이 하루아침에 바뀌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 만약에 투자 전략이 지난주 다르고 이번 주 다르고 다음 주 다르다면 그건 투자 전략이 잘못된 거겠죠. 그러니까 시장이 그렇지 않다라고 본다면 명확합니다. 일단은 위드 코로나 관련된 쪽은 무조건 내 포트에서 중요한 비중을 좀 차지해야 되겠죠. 그래서 뭐 경기 확장과 관련되어 있는 종목이든지 아니면 경기 민감주든지 어쨌든 위드 코로나 관련된 쪽은 내 포트에서 가장 강한 비중이 좀 돼야 됩니다. 거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경기 민감주들 이쪽으로 매집을 계속 이제 확대해 나가야 될 것이고, 그러니까 제가 조금 더 팁을 드린다면 외국인들이 모집하는 경기 민감주는 좀 길게 보고, 그다음에 최근에 보면 투신이나 연기금이 특히 이제 투신 쪽에서 단기간에 치고 빠지는 경기 민감주들이 많이 눈에 보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경기 민감주를 사야 되는데 단기간에 좀 치고 빠지는 모양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투신이 사는 쪽은 단기 중기 관점으로 좀 보시고 외국인이 사는 경기 민감주들은 적어도 연말 정도까지는 이상 가지고 간다는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행이나 항공, 카지노나 호텔, 그다음에 소비재 쪽에서 뭐 의류나 신발, 화장품 여러 가지 이제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이제 한 가지 좀 조심하셔야 될 거는 그러니까 소비재 쪽을 다 사시는 건 괜찮은데 중국 쪽은 항상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조심을 하셔야 되고 우리가 아침에 일부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 차트처럼 만약에 경기 민감주라고 하더라도 한 번 잘못 걸리면 굉장히 이런 식의 어려움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 파란 네모본에 보면 좀 전에 일부에서 말했던 윈리조트인데 윈리조트는 중국의 카지노 기업에서 3대 그룹 안에 들어가는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이 카지노가 경기 민감주에 그리고 위드 코로나의 대표적인 수혜자였거든요. 여행과 항공, 카지노 이 세 개가 거의 삼두마차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종목이 아래쪽에서 굉장히 바닥을 잘 잡고 그리고 매집이 상당히 많이 된 상태로 잘 치고 나갔다가 불과 3일 만에 거의 뭐 폭락 수준을 겪고 있습니다. 이유는 알고 계신 것처럼 중국이 마카오 카지노에 대한 규제를 또 들고 나오면서 뭐 MGM을 비롯해 가지고 대부분 카지노, 마카오와 관련되는 카지노 업체들이 전부 폭락을 겪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경기 민감주에 대한 접근을 하시되 중국의 규제 관련 리스크와 연관되어 있는 종목 쪽은 조심을 좀 해야 된다. 제가 봤을 때
그 한 가지가 우리나라는 화장품이 될 수 있습니다. 화장품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엔터나 게임이나 이쪽으로 가다가 지금 특히 이제 엔터 쪽으로 보면은 뭐 외모와 관련된 부분부터 해서 여러 가지 말도 안 되는 규제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 엮이면 화장품 쪽도 좀 타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소비재 쪽에서 화장품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는 섹터 중에 하나인데 일단은 중국의 규제 관련 리스크와 관련해 가지고 조심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최근에 이제 중국 규제 관련 리스크는 아니더라도 우리나라 화장품 업체들의 중국 매출을 보면 아모레 퍼시픽을 비롯해서 대부분이 지금 큰 폭으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뭐 코스맥스를 비롯해서 몇 개 중소형 종목 몇 개 정도만 중국 관련 매출액이 오히려 늘어났고 대부분은 대형 업체들은 지금 중국 관련 매출액이 지금 큰 폭으로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 부분을 좀 보면서 바닥 확인을 잡는 건 좋은데 너무 성급하게 소비재 쪽에서 중국과 연관되어 있는 쪽은 진입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급적인 부분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강조를 드려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이제 강조 드리는 이유는 결국은 외국인이나 기관이나 투신이 이렇게 보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외국인이나 투신이 사는 종목이 아니면 손을 안 대는 게 지금은 좋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쪽, 어느 섹터, 경기 민감주든지 IT 섹터를 사시든지 어느 쪽을 사시더라도 외국인이나 투신이 손대지 않는 종목은 적어도 외국인이나 투신 중에 하나의 주체는 발을 좀 거치고 있어야 지금은 좀 버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 말을 드리냐면 기관도 마찬가지고 외국인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차익 실현할 때 턴이 너무 빠르다라는 거죠. 이번에 플랫폼도 보셨고 지난번에 반도체도 보셨지만 한 3일이면 대형주가 한 20% 이상 떨어지고요. 코스닥에 관련되어 있는 종목은 30-40%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한 3일 정도면 사실 우리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짧은 고민을 하면 그냥 그대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어떻게 되냐면 너무 빨리 떨어지니까 손절을 못 한다는 거예요. 손절을 못 한다는 거고 손절을 못 하니까 거기에 물려 있다는 거고 물려 있다 보니까 뭐냐면 물타기를 한다는 거죠. 물타기를 하다 보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 결국 뭡니까? 반대 매매에 걸리는 거죠. 이번에 반도체에서 반대 매매가 나오면서 최근 한 2-3년 내에 그 개인들 반대 매매 물량 최대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플랫폼도 마찬가지잖아요. 결국은 반대 매매 받을 때까지 밀어붙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적어도 반대 매매가 나올 때까지는 기관이나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굉장히 같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본다면 우리가 이제는 조금 그 시장에 대한 적응을 해야 됩니다. 그 말은 제가 이제 초반에 말씀드렸던 너무 우리가 비정상적인 이 코로나19 이후의 유동성 장애에 좀 익숙해져 있다는 거죠. 어떻게 될 거야? 저 정도 유동성이 있을 때는 어떻게 되고 버티면 결국에는 올라가고 본전 찾고 이런 거에 익숙한데 그거는 아주 특수한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작년과 올 초 같은 상황은 앞으로 몇십 년 내에 다시 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생각하셔야 되는 거죠. 그거는 몇십 년에 한 번 오는 장이고 그런 장세가 다시 오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종목별로 그 상승을 넘어서는 종목들은 나오겠지만 그거는 이제 예전처럼 종목별 대응이라는 거죠. 예전처럼. 그냥 특정 섹터를 5G 사면 다 올라가고 2차전지 사면 다 올라가는 그런 시대는 이제 지나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종목별 대응이기 때문에 더 신중하고 종목 성장에 더 심혈을 기울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시점이 왔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면 이제 우리가 다시 본연의 자세로 코로나19 이전의 장으로 돌아가야 된다. 우리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외국인이나 투신이 뭘 사는지 굉장히 촉각 많이 세웠잖아요. 그렇게 해서 뱉어내는 매도 종목들 피해가기 위해서 많이 했었고. 그러니까 그런 식의 노력이 다시 필요한데 약간 이제 제가 보면서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은 아직까지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작년에 그 코로나19 이후에 그 유동성 장애에 너무 취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버티면 어떻게 되겠지라는 그런 막연한 기대감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예전에 그 버티면 어떻게 되냐라는 거는 사실 예전 주식 투자하신 분들은 잘 알고 있다 그렇죠. 굉장히 어렵습니다. 버텨서 안 되는 게 3년, 5년 가도 안 된다는 거를 지금 장에서는 좀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은 아주 명확하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 외국인이 매수하거나 투신이 매수하거나 사실 요즘 연기금 거의 안 사잖아요. 연기금은 하지 않기 때문에 매수 주체 빼버리면 결국 외국인이나 투신 둘 중에 하나 사는 종목 쪽으로 기울어져 가야 됩니다. 그걸 좀 봐야 되고 또 한 가지 최근에 수급적인 특징을 하나 말씀드리면 최근에는 외국인들이 유동성을 바탕으로 고가 매수를 하지 않습니다. 저가 매수를 하는데 저가 매수하는 방법은 오늘 같은 장이 전형적인 장입니다. 뭐냐면 외국인들이 대량의 선물 매도. 그러니까 오늘 한 10,000개 이상 매도했잖아요, 장중에. 대량의 선물을 매도하게 되고 외국인들이 선물을 매도하면 기관들은 차익 거래를 하기 위해서 당연히 선물을 매수합니다. 그럼 선물을 매수했기 때문에 당연히 뭡니까? 주식을 매도하게 됩니다. 결국 외국인들이 선물을 대량으로 매도하면 기관들이 주식을 매도하게 되거든요. 그럼 그 매도 물량을 뭡니까?
외국인들이 저가에 받아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가에 매수하는 게 아니라 선물을 매도하면서 프로그램 매도 물량 나오는 걸 저가에서 받아간다라는 등식이 성립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 수급상에서 지금 외국인들이 받아가는 종목은 거의 눈에 띕니다. 그러니까 그걸 잘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 다 드렸고요. 전략은 결국은 지금 시장에서 우리가 추석 연휴를 앞두고 경기 민감주 관련된 부분 쪽에 시장이 떨어지면 겁내지 말고 저가 매수를 하고 IT 관련된 쪽은 많이 올라가 있는 섹터 종목보다는 좀 저가에 반도체 좀 많이 떨어져 있는 종목들 위주로 좀 한두 달 매집한다는 생각 가지고 분할로 장기적으로 매집을 좀 하시면 전체적으로 밸런스를 맞추면서 연말까지는 경기 민감주로 수익을 좀 내시고 연말 연초 내년 넘어가면서부터는 다시 IT주로 수익을 내는 그런 구조로 가면 일단 한두 사이클 정도까지는 충분히 시장에 대한 적응이 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오늘 이제 주식에 대한 명언은 이 세스 클라먼이라는 사람이 했던 얘기를 잠깐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이 세스 클라먼은 뭐 인터넷 쳐보시면 최근에 또 워낙 유명하기 때문에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스스로 생각하고 시장에 보완 노동해서는 안 된다. 주가 자체가 아니라 주가하고 가치를 비교해가지고 투자 판단을 내려야 된다는데 뭐 뒤쪽에는 워낙 많이 나왔던 말이기 때문에 제가 앞쪽만 얘기하면 일단은 아무리 좋은 뉴스나 아무리 좋은 누군가 저 같은 사람이 나와서 방송에서 얘기를 하더라도 일단은 스스로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생각해가지고 과연 이 투자가 합리적인지 합리적이 아닌지에 대한 판단해야 되고 어느 전문가, 어느 애널리스트, 어느 누가 나와서 맞다라고 얘기하더라도 내 생각이 틀리면 일단 그 투자는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제3자나 누군가 얘기하기 전에 자기 스스로 일단 생각은 좀 해봐야 된다는 건데 제가 예전에 증권회사 다닐 때 좀 했던 부분이 왜 증권회사 직원보다 증권회사 밑에서 식당에서 일하거나 구두 닦으시는 분들이 더 수익이 높냐라는 보면 그분들은 스스로에 대한 그 투자 원칙이나 매매 원칙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 본다면 일단 적어도 내가 주식을 하면 내 스스로 일단 생각은 좀 해야 됩니다.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이 부분이 중요하고 또 한 가지 여담을 드리면 이 세스 클라먼이 썼던 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전마진, 우리나라로 보자면 뭐 세이프티 마진, 안전마진 뭐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는데 제가 이제 요 마지막에 결론을 말씀드리면서 책을 사실 이번 주부터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스스로 공부할 때 이 책이 제가 그동안 봐서 도움이 됐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이 세스 클라먼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 사람 책을 제가 가지고 있는데 한 10여 년 전에 넘게 좀 전에 산 것 같은데 한 7, 8년 됐나? 이 사람 책이 지금 우리나라에는 절판이 돼서 안 나와 있고요. 뭐 외국에 직구를 해야 되는데 한 권에 100만 원이 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방송에서 사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더라고요. 그래서 한 권에 100만 원에서 180만 원 정도 합니다. 굉장히 비싸죠. 그러니까 아마 책이 몇 권 안 나와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오늘 요 자료를 준비하면서 그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7, 8년 전에 주식을 할 게 아니고 이 사람 책을 다 사서 모아놨다면 거의 재벌이 되지 않았을까. 한 권에 그 10,000원, 20,000원 주고 샀다가 지금 한 180만 원 정도 하니까 내가 주식을 할 게 아니고 이 사람 책을 샀어야 되는구나. 근데 주식은 항상 그렇다고 하죠. 지나고 보면 후회 연속이잖아요. 결국 그 후회를 하지 않는 방법은 적어도 투자 판단을 내가 하고 내 스스로 생각하고 내 결정에 의해서 하면 절대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남의 판단이나 방송이나 언론이나 이런 걸 보고 투자를 하게 되면 거의 내동매매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 세스 클라먼이 했던 한 번쯤 투자는 내 스스로 생각하고 하자. 이 부분 말씀드리고 이 사람 책은 너무 비싸서 추천하지 않고 다음 주에 다른 분 책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옆에서 책 가격을 듣고 좀 깜짝 놀랐는데 그 메모를 하던 손을 잠시 내려놨습니다. 알더라도 살 수가 없는 책이었네요. 네, 위원님과 함께 정말 오늘도 유익한 이야기를 좀 들어봤습니다. 시장에서 주목해야 될 이슈 그리고 수급 관련돼서 이런 정보들을 매일매일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저희 이지환 전문가님 노란톡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샵 0082번으로 이지환 적어서 보내주시면 함께할 수 있는 방법 안내해드리고 있고요. 지금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QR코드 통해서도 입장이 가능하다는 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서울경제TV 이 채널 같은 경우는 추석 연휴에도 저희 위원님들의 특강으로 이제 저희가 새롭게 편성을 한 부분이 있거든요. 최재원 전문위원님께서 추석 특강 준비를 해주고 계시다고 하니까 그 이외에도 새로운 전문가님들이 특강을 계속해서 준비해주고 계십니다. 김범준 위원님의 강의도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니까 추석 연휴에도 어디 가지 마시고 저희 서울경제TV와 함께 해주시면서 주식 공부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어지는 주유소 3부는 종목 상담 이어지죠. 전화 023153-1611, 1612번, 문자는 받는 사람 샵 008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까지 알려드리면서요. 이지환 전문가님 저희 여기서 보내드리면서 저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